일본이 독도 상공에 드론 폭격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충격 발표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도발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점점 고조됐고 결국 일본은 대만 바로 옆 요나구니 섬에 정찰 드론을 배치해 대만을 지키겠다 선언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감시망이 조용히 움직였고 일본이 감추던 검은 속내를 밝혀냈습니다. 일본 드론의 최종 좌표는 독도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발표에 미국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전 세계는 80년 전 일본이 일으킨 비극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일본의 야심찬 계획을 막아낸 대한민국의 감시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또 난리입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999장. 한국 외교부에서 보내온 항해 문서와 첨부 자료를 합친 분량이었어요. 2025년 11월 중순 도쿄 국토교통성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저는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토모야. 국토교통성 항공안전국 무인기통합관리과 과장입니다. 민간 항공 안전 정책을 15년 넘게 담당하다가 군사용 드론과 민간 항로를 함께 관리하는 이 자리에 앉은 지 3년째였어요. 서류 첫 장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어요.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일본 군사용 드론이 요나구니 섬에서 출발해 동중국해를 가로지르는데 일부 궤적이 독도와 울릉도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내용이었죠. 그 드론들이 한국 여객기 항로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구간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없는 위협도 만들어내는 나라. 적어도 제가 아는 한국은 그랬어요. 방위성에서 이미 설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요나구니 드론 훈련은 대만 유사 상황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라고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서제도 방어력을 높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자기네 영토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드론 훈련 구역과 민간 항로 사이에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항공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15년을 일했고 그 정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서류는 책상 한쪽에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방위성 방위정책국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요나구니 섬에서 출발한 군사용 드론 출격 횟수는 147회. 평균 비행거리는 680km였어요. 대부분 대만 북쪽 해역을 선회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방위성 담당자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 훈련은 국제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과장에게 보낸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퇴근 무렵 한국 서류 뭉치를 다시 집어들게 됐습니다. 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량 때문이었을 겁니다. 1999장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걸렸어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거라면 이 정도 분량의 자료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첨부된 분석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문서였어요. 드론 궤적 데이터와 여객기 항로를 한 지도에 겹쳐놓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항로, 서울에서 하와이로 가는 항로, 그 위에 요나구니. 출발 드론들의 비행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은 대만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위성 설명과 일치했죠. 그런데 일부 선이 이상했습니다. 동쪽으로 길게 휘어지는 궤적이 있었어요. 그 선의 끝은 독도 인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분석에 따르면 독도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 항로와 드론 루트가 5km 이내로 근접한 사례가 12건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5km. 항공 세계에서 그 거리는 아슬아슬한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 충돌 위험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도가 다르면 거리가 가까워도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고도 데이터까지 첨부해 놓았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드론과 여객기가 같은 고도대를 지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물론 같은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시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40분 차이였는데 최근에는 15분까지 좁혀졌다고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국은 늘 숫자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다. 15분 차이면 충분히 안전한 거리예요. 여객기와 드론이 같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독도 방향으로 휘어지는 선. 그 선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대만 방어 훈련이라면 왜 동쪽으로 가는 걸까요? 방위성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위성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드론 훈련 구역이 대만 북쪽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궤적이 동쪽으로 휘어지는 것 같더군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 중에 기상 조건이나 통신 상황에 따라 경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죠. 드론은 유인기가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 경로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가와무라 씨가 모든 걸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자기 담당 영역 외의 일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한국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외교부 동북아국 과장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문서 끝에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문서를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문서 톤이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말하고 있었죠. 저희가 위협받고 있다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게 숫자를 들이밀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km 근접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세계 어느 하늘에서나 그 정도 거리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죠. 그 주 금요일, 부하 직원이 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공군 방공감시통제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였어요. 박도현이라는 센터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요나군이 출발 드론들의 실시간 궤적을 한국 레이더가 포착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우리 드론을 추적하고 있다고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군사용 드론도 레이더에 잡히니까요. 하지만 그 정밀도가 놀라웠어요. 출발 시각, 비행고도, 속도, 경로 변경 시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방위성 자료보다 더 상세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여객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저는 그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자료가 맞다면 우리 드론이 그 하늘 어딘가에서 여객기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늘 과장한다. 방위성이 괜히 안전거리 확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독도 방향으로 휘어지는 선. 5km. 12건. 3개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푹 쉬면 이런 생각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한국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1999장 전부를요. 읽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장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착각일 겁니다. 한국 자료를 너무 오래 봐서 그런 거죠. 저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일본 항공 안전에 대한 제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시도. 며칠 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가와무라 마사토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사 휴게실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와무라 국장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나군이 군사용 드론 훈련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주변국 민간 항로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있으며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한국의 항의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 측 주장은 과장입니다. 가와무라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조소였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위 TV에서 정치 토크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행자 오카다 유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드론 몇 대만 떠도 난리예요. 매번 이러죠. 오카다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패널들이 웃었어요. 스튜디오 관객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카다는 그 웃음을 즐기듯 잠시 뜸을 들였어요. 우리가 대만을 지키려고 훈련하는 건데 왜 한국이 나서는 겁니까? 본인들 일이나 잘하면 되잖아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편의점 점원도 TV를 보며 킥킥거렸어요. 저는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이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카다 씨 말이 맞죠? 한국은 왜 저러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어넘기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오카다의 방송 클립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이미 3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죠. 한국은 늘 이래.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냐? 드론 몇 대로 전쟁 난다는 거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총리실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교보좌관 다나카 레이코가 주재한 회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 내용이 부처 간에 공유됐습니다. 다나카 보좌관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만 설득하면 됩니다. 한국까지 끌어들이면 운용이 복잡해져요. 미일 공조를 기본 틀로 잡고 한국은 필요할 때만 정보를 주면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동북아 안보에서 미국이 중심축인 건 사실이니까요. 한국을 매번 끼워 넣으면 절차가 늘어나고 시간이 걸립니다. 효율성 면에서 다나카 보좌관의 판단이 맞았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서류에 있던 그래프가 또 떠올랐어요. 독도 방향으로 휘어지는 드론 궤적. 5km 근접. 12건. 그 숫자들을 일본 정부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아버지 나카무라 히데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자위대 방공장교였던 분이에요. 퇴역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하늘에 관한 뉴스라면 채널을 고정시키는 분이었죠. 토모야 왔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된장국과 생선구이.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또 시끄럽더구나. 드론 가지고 뭐라는 거 봤어. 저는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위성에서 대응하고 있어요. 대응할 것도 없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늘 위험을 키워서 말하는 나라야. 진짜 위험한 하늘은 중국 쪽이지 독도 쪽이 아니야. 내가 현역 때도 그랬어.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데이터로 움직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방위성도 안전거리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자위대가 그것도 못 챙기겠어. 아버지는 생선을 발라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데 왜 한국이 끼어들어? 자기네 안보나 신경 쓰지. 저는 밥을 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요.
대만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건 일본의 정당한 권리예요. 한국이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입안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고서에 있던 문구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독도 인근 근접 비행. 그 문구를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한국이 또 지어낸 거다라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TV를 향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오카다의 토크쇼가 다시 방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드론 몇 대로 난리. 같은 멘트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카다 프로그램의 시청률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점유율 18%.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그 방송을 봤다는 뜻이었죠. 저는 기사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하 직원이 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발언이 있었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승우 의원의 발언록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용 드론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공을 위협하는 나라와 정보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정보 공유 중단이라니. 그러면 양국 항공안전 협력이 전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을 직접 비난하는 문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 영토 야욕을 드러낸 훈련 같은 표현들이었죠.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어요. 오카다가 TV에서 한국을 비웃고 한승우가 국회에서 일본을 비난하고 양쪽 다 감정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승우 의원의 발언록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회에 제출한 브리핑 자료였어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드론 궤적 분석, 여객기 항로 교차 지점, 통신 패턴 이상 징후,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자료였습니다. 한승우 의원의 감정적인 발언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정치인은 감정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한국 연구진은 데이터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둘이 같은 나라에서 나온 거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동료가 오카다 방송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제 봤어? 한국 드론 난리 얘기. 웃기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동료도 웃었어요. 한국은 왜 저럴까? 우리가 대만 지키려는 건데.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는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5km, 12건, 3개월, 그리고 오늘 본 브리핑 자료의 그래프. 동료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 사이로 여객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200명, 300명.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믿고 있을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랍 안에 한국 서류가 있었어요. 1999장. 저는 그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방위성이 안전하다고 했고 가와무라 국장이 과장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그래프가 떠오르는 걸까요? 독도 방향으로 휘어지는 선. 그 선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시도. 다음 날 한국에서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이 더 많았어요. 2300장. 부하 직원이 두 손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낸 겁니다. 외교 채널로 왔어요. 저는 서류 표지를 봤습니다. 드론 루트 여객기 항로 교차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작성자는 최윤석.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방공연구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바로 치워두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1999장을 읽고 난 뒤로 한국 자료에 대한 제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무시하기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론 궤적 분석, 두 번째는 여객기 항로와의 교차점 시각화, 세 번째는 통신 보안 취약성 평가. 저는 첫 번째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최근 3개월간 요나구니 섬에서 출발한 일본 군사용 드론의 비행 궤적을 전부 수집했더군요. 147회 출격. 방위성 자료와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어요. 한국은 그 궤적을 서울발 국제선 여객기 항로와 겹쳐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항로, 서울에서 오사카로 가는 항로, 서울에서 하와이로 가는 항로, 그리고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단거리 노선까지 한반도를 출발하는 주요 국제선이 전부 지도 위에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지도가 있었어요. 동중국해와 동해를 아우르는 넓은 지도였습니다. 파란 선은 여객기 항로, 빨간 선은 드론 궤적, 두 색깔이 겹치는 지점에 노란 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노란 원이 12개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12개. 지난번 서류에서 본 숫자와 같았습니다. 5km 이내 근접 사례 12건. 그때는 그냥 숫자로만 봤는데 지도 위에 표시되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노란 원 대부분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각 노란 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달아놓았어요. 발생 날짜, 시각, 드론 고도, 여객기 고도, 수평거리, 수직거리.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례를 골라 읽어봤어요. 10월 23일 오후 2시 47분. 서울발 도쿄행 여객기가 독도 북쪽 상공을 지나가던 시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일본 드론 한 대가 그 지점에서 동쪽으로 4.2km 떨어진 곳을 비행하고 있었어요. 고도 차이는 300m. 수평거리 4.2km, 수직거리 300m.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선 거리로 환산하면 4.3km 정도. 5km 이내 근접이라는 한국 측 주장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비슷했어요. 어떤 건 수평거리가 3.8km까지 좁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가 있는 사례도 있었어요. 드론이 먼저 지나가고 10분 뒤에 여객기가 통과한 경우.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은 시간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여객기들이 날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다른 구석에서는 우리 드론이 훈련 중이겠죠. 그 둘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4.2km, 3.8km, 항공 세계에서 그 거리는 결코 넉넉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신 보안 취약성 평가. 작성자는 정하늘. 군 사이버 드론 통신 분석 요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암호화 방식, 통신 프로토콜, 명령 구조 같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저는 항공안전 전문가이지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부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 군사용 드론의 통신 암호 갱신 주기는 24시간. 명령 구조는 3단계 인증. 현재 군사용 드론 표준 보안 수준에 비해 취약한 편으로 평가됨.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24시간 갱신 주기. 3단계 인증. 제가 아는 한 최신 군사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이면 공격자가 암호를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이 정도 보안 수준이라면 악의적 공격자가 통신을 가로채 드론의 비행, 경로를 조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불안해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한국이 우리 드론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방위성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방위성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새 보고서가 왔는데 내용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드론 통신 보안에 관한 거예요. 암호 갱신 주기가 24시간이고 3단계 인증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담당자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기술 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기술 쪽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보안 사안이라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안 사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안이 취약하다는 게 보안 사안이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또 서류를 가져왔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았어요. 5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작성자는 이지은, 외교부 동북아국 과장. 문서 제목은 드론 여객기 교차 위험에 관한 브리핑 노트였어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지은 과장은 앞서 보내온 기술 보고서를 외교 언어로 정리해 놓았더군요. ICAO 항공안전 기준을 인용하면서 일본 드론 훈련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감정적 갈등이 아닙니다. 동북아 하늘을 오가는 여객기 승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이 늘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숫자와 기준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고서들, 드론 궤적 분석, 여객기 항로 교차, 통신 보안 취약성. 전부 합치면 4,000장이 넘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과장하려는 거라면 이 정도 분량이 필요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항의하려면 숫자 몇 개만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3개월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레이더 기록과 교차 검증하고 통신 보안까지 평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여객기가 날고 있겠죠. 그 안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출장을 가는 사람,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늘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국토교통성 항공안전국 무인기통합관리과 과장. 그게 제 직함입니다. 한국 보고서가 맞다면 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늘 과장한다. 방위성이 안전하다고 했잖아. 가와무라 국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런데 4.2km가 충분한 거리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일본 드론 훈련에 대해 ICAO 검토 요청 검토 중.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ICAO. 국제항공안전의 최고 권위기관이죠. 거기까지 가면 이건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가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철이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비행기 불빛이 깜빡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겹친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말이 맞다면. 만약 우리 드론이 정말로 여객기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다면. 만약 통신 보안이 정말로 취약하다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옳은지 일본이 옳은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서랍 속에 서류를 넣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방위성에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담당자가 아니라 기술 쪽 사람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드론 통신 보안이 정말 취약한 건지, 여객기 항로와 정말 겹치는 건지, 한국이 과장하는 거라면 그걸 확인하고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과장이 아니라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떨쳐지지 않았어요. 밤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1월 19일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부하 직원이 달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과장님, 경제산업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토 과장이 급히 만나고 싶다고요. 사토 아야코, 경제산업성 항공물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저와 몇 번 회의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숫자에 밝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급히 만나자고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사토 과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을 닫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나카무라 과장, 이거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데요? 일본 손해보험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쪽으로 왔는데 국토교통성에도 갔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사용 드론 운용 관련 항공사고 리스크 평가. 저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정 시나리오로 시작했어요. 군사용 드론이 민간 여객기와 충돌하거나 외부 해킹으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도심에 추락하는 경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 규모를 산출한 내용이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객기 충돌 시 예상 손해액 최소 2천억 엔에서 최대 5천억 엔, 도심 추락 시 예상 손해액 최소 3천억 엔에서 최대 1조 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조 엔. 하나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보험사는 가능성이 낮은 일도 계산해야 하는 곳이에요. 사토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32페이지 보세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해당 부분을 찾았습니다. 현재 일본 군사용 드론의 통신, 보안 수준으로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경로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보안 강화 조치 없이 민간 항로 인근에서 훈련을 계속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인수 거부 또는 보험료 대폭 인상을 검토해야 할 상황.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보험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사토 과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숫자만 말하는 사람 특유의 냉정함이었죠. 항공사 안전팀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둘 다요. 드론 훈련 구역과 자사 항로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경제 쪽 사람이라 안보는 잘 몰라요. 하지만 숫자는 알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 사고 나면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고서도 보셨죠? 저도 봤어요. 숫자가 우리 보험사 분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토 과장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보험사 보고서, 항공사 보고서, 한국 보고서.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통신 보안이 취약하다. 여객기 항로와 겹친다. 위험하다. 그때 부하 직원이 또 서류를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새 자료가 왔습니다.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이 적었어요. 15장. 하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죠. 표지에 모의 환경 취약점 재현 결과 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정하늘. 군 사이버 드론 통신 분석요원. 첫 장을 읽었어요. 정하늘이라는 분석요원은 실제 일본 군사용 드론 작전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과거에 추락하거나 회수된 일본 드론 기체에서 추출한 메모리와 통신 로그를 분석했다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구조의 모의 환경을 구축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의 환경에서 취약점 공격을 시도한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통신 암호를 해독하는 데 걸린 시간 7분. 명령 체계에 접근하는 데 걸린 시간 12분. 임무 데이터 목록을 열람하는 데 걸린 시간 18분. 총 37분. 1시간도 안 돼서 드론의 모든 정보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임무 데이터 목록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모의 환경에서 재현한 화면이었죠. 목록에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만 경로 1, 대만 경로 2, 센카쿠 정찰 A, 센카쿠 정찰 B. 방위성이 설명해 온 대만 방어 훈련과 일치하는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목록 중간에 낯선 이름이 있었어요. 독도 경로 1.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이죠.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곳이에요. 대만 방어 훈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위치입니다. 왜 거기에 경로가 있는 거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분석팀은 독도 경로 1의 좌표를 지도에 찍어 놓았습니다. 출발점은 요나구니 섬이었어요. 거기까지는 다른 경로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부터 달라졌어요. 대만 방향이 아니라 동쪽으로 꺾였습니다.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북상하더니 독도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좌표. 독도 중심에서 0.8km 떨어진 지점. 1k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분석팀의 결론이 그 아래 적혀 있었어요. 이 경로는 단순 정찰 루트가 아님. 선의 패턴과 하강 궤적으로 볼 때 유사시 독도 상공을 타격하기 위한 모의 폭격 루트로 판단됨.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모의 폭격 루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본이 독도를 폭격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격할 계획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위성은 대만 방어 훈련이라고 했어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했죠. 가와무라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려는 과장이라고요. 그런데 왜 독도 경로 1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방위성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기술 쪽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안 사안이라 연결이 어렵습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안 사안.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보험사 보고서와 한국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두 보고서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통신 보안 취약성에 대한 평가도 일치했어요. 일본 보험사와 한국 연구팀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둘 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결론을 낸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방위성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료, 보험사 자료, 항공사 자료.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이 과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방위성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요. 독도 경로 1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걸까요? 대만 방어와 독도가 무슨 관련이 있죠? 한국은 적국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동맹의 동맹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영토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일본 항공안전 시스템을 믿어왔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늘 밝으니까요. 하지만 저 어딘가에 비행기가 날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론도요. 그 둘이 언제 부딪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내일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방위성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독도 경로일이 뭔지, 왜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 한국 보고서가 맞는지 틀린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21일 국제 화상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서울, 워싱턴, 도쿄, 브뤼셀. 네 도시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였어요. 저는 도쿄 외무성 회의실에서 참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작은 사각형 안에 담겨 있었죠. 회의 시작 전 저는 옆자리에 앉은 외무성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뭔가요? 한국 측이 드론 관련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미국과 EU도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도 불려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서울 발신 표시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 과장 이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브리핑은 동북아 공역 안전에 관한 한국 측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지은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먼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해 온 훈련 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동중국해 지도가 나타났어요. 요나군이 섬에서 출발해 대만 북쪽 해역을 선회하는 파란 선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대만 경로일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대만 방어 훈련 루트와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방위성 자료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경로였죠. 이지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견한 다른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같은 지도 위에 빨간 선이 나타났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이 요나군이 섬이었어요. 하지만 중간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대만이 아니라 동쪽으로 꺾였어요.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북상하더니 한반도 동쪽 바다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상공에서 원을 그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빨간 선은 독도 주변을 3바퀴 선회한 뒤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특정 지점으로 하강했어요. 마지막 좌표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독도 중심에서 0.8km. 이것이 독도 경로 1입니다. 이지은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그래프가 3차원 지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론이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다음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정하늘. 군사이버 드론 통신 분석요원. 이 경로는 추락 회수된 일본 드론 기체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 작전망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의 환경에서 동일한 통신 구조를 구축하고 취약점을 통해 임무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정하늘의 목소리는 기술자 특유의 건조함이 있었어요. 취약점 재현에 걸린 시간은 37분이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드론의 모든 임무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어요. 이번에는 여객기 항로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파란 점선, 서울에서 오사카로 가는 녹색 점선, 그 위에 빨간 독도 경로 1이 겹쳐졌어요.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노란 원이 표시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드론과 여객기가 5km 이내로 접근할 확률은 약 12%로 추정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고도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12%. 낮은 확률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 세계에서 12%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번 중 1번 이상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최윤석.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방공연구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신 보안입니다. 최윤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재 일본 군사용 드론의 통신 암호 갱신 주기는 24시간입니다. 명령 체계는 3단계 인증이에요. 이 수준이라면 악의적 공격자가 통신을 가로채 드론을 조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떴어요. 독도 경로 1을 따라 비행하던 드론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가 아니라 한반도 본토 쪽으로요. 부산 상공을 지나 울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통신이 조작되면 드론은 독도뿐 아니라 한국 본토 도시 상공으로도 쉽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 부산항, 심지어 서울 도심까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시뮬레이션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드론이 한국 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지은 과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동북아 하늘을 오가는 여객기 승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도와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일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화면 한쪽에서 워싱턴 발신 표시가 깜빡였어요. 미국 동북아 안보센터 소장 마이클 리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 측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한국계 미국인 특유의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죠. 저희 센터에서 보유한 과거 드론 항공 로그 기록과 대조해봤습니다. 한국 분석과 저희 기록의 일치율은 91%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들었어요. 91%. 마이클 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일본 발표를 기준으로 동북아 공역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자료는 참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분석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브뤼셀에서도 발언이 나왔어요. EU 공동안보 담당자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 측 데이터의 정밀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향후 동북아 공역 분석에서 한국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 다른 일본 관료들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외무성 담당자가 마이크를 켜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 본 장면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드론. 여객기 항로와 겹치는 빨간 선. 울산 석유화학 단지 위에서 멈추는 시뮬레이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했어요. EU도 인정했죠. 91% 일치율. 그 숫자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외무성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나카무라 과장, 방금 회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졌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아직 오늘 회의 내용은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비공개 브리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려지겠죠. 미국과 EU가 한국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요. 전철이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비행기 불빛이 깜빡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고 있겠죠. 그 안전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위성 발표만 믿고 한국 경고를 무시하고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토모야, 오늘 회의 있었다며? 어떻게 됐어? 아버지는 어디선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퇴역 자위대 인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네, 있었어요. 한국이 또 뭐라고 했어? 과장하는 거지 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토모야? 아버지, 저 좀 피곤해서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 맞았다고요? 우리가 틀렸다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시뮬레이션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드론. 울산으로 향하는 궤적. 석유화학 단지 위에서 멈추는 붉은 점.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더 이상 방위성 발표만 믿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독도 경로일이 정말 존재하는지, 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지, 통신 보안이 정말 그렇게 취약한지, 제가 책임져야 할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지키려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11월 22일, 워싱턴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외무성 담당자가 아침부터 연락을 해왔죠. 나카무라 과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국토교통성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어요. 워싱턴 회의에서 마이클 리 소장이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발표를 기준으로 삼고 한국 자료는 참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동부가 적어도 공역 분석에서는 한국 데이터를 일본과 병렬 기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병렬 기준.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부가 항공안전 분석에서 일본 데이터를 우선시해왔어요. 한국 자료는 보조 참고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둘을 같은 선상에 놓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2번째 보고가 도착했어요. EU 대표가 공동안보 문서에 새로운 조항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용 드론 훈련 공역 설정 시 한국, 미국 이후의 항공안전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참석자들은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국제 기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과장이라고 무시했던 그 데이터가요. 3번째 보고가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전달된 권고 초안이었어요.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군사용 드론 통신 보안 즉시 강화. 둘째, 독도 한국 영공 인근 민항기 항로와의 공역 분리 계획 수립. 셋째, 드론 훈련 시 주변국의 사전 통보 절차 마련. 넷째, 한국과의 드론 항공안전 정보 공유 채널 구축. 저는 4번째 항목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국과의 정보 공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가장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나카 보좌관이 미국만 설득하면 된다. 한국은 필요할 때만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직접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토교통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방위성에서도 실무진이 왔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밑에 과장급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외무성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권고안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방위성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드론 훈련은 국방 사안입니다. 외국의 간섭을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라 협력 요청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양쪽 다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때 사토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토 아야코, 경제산업성 항공물류 담당 과장. 며칠 전 보험사 보고서를 가져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 과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일본 항공사들의 연간 국제선 매출은 약 3조 엔입니다. 이 중 한국, 중국, 동남아 노선이 45%를 차지해요. 만약 드론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이 노선들의 신뢰도가 급락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보험사 추산으로는 사고 발생 시 직접 손해액이 최소 2천억 엔입니다. 여기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합치면 향후 5년간 누적 손실이 5천억 엔에서 1조 엔까지 갈 수 있어요. 방위성 담당자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과장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관광업입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아요. 연간 500만 명 이상. 드론 사고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관광 수입 손실만 연간 수천억 엔이에요. 사토 과장은 서류를 덮었어요. 저는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는 알아요.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면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EU의 권고를 수용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공안전국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하늘의 안전을 책임져 왔어요. 그동안 일본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보험사 분석도 봤어요. 그리고 어제 국제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봤습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분석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미국도 인정했죠. EU도요. 91% 일치율이에요. 방위성 담당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저는 일본 공무원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이익은 뭘까요?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걸까요? 회의실이 고요했어요. 외무성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국과 EU가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거기에 맞서면 손해만 커집니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 논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토 과장이 제시한 숫자가 현실이에요. 방위성 담당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논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회의록이 작성됐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받아 읽어봤어요.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론 항공 안전 데이터를 전제로 한 훈련 공역 및 임무 시나리오 재검토를 권고함.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일본 정부 내부 문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전제로라는 표현이요. 지금까지는 한국 자료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참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제가 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위로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지나가죠. 저는 그 하늘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 데이터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 방공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니까요. 가와무라 국장 같은 상급자들에게 밉보일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토 과장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 오늘 회의에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토 과장이 먼저 숫자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도요. 항공안전국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무게가 달랐어요. 방위성도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토 과장,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가와무라 국장이나 다나카 보좌관 같은 분들은 아직도 버티려고 할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미국과 EU가 움직였으니까요. 사토 과장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비행기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도, 도쿄에서 내부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승리였어요. 회의록에 한 문장이 들어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무슨 회의 있었다며?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힘든 하루였으니까요. 11월 23일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스 앱, 업무 메신저, 개인 메일까지. 화면을 켜자마자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이후 동부가 드론 항공 안전 보고서 공식 발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사를 읽었어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동시에요. 비공개였던 브리핑 내용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기사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부가 적어도 공역군 사용 드론 민항기 충돌 위험 분석 시 한국의 드론 항공 안전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기본 자료.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참고 자료가 아니라 기본 자료였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국제 기준의 토대가 됐다는 뜻이었죠. 보고서 전문에는 이 문장이 3번 반복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한 번씩. 저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국토교통성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부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아직 다 못 봤어요. 부하 직원이 신문 5부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온게이자이, 산케이. 일본 주요 일간지 전부였습니다. 저는 헤드라인을 훑어봤어요. 요미우리 동부가 항공안전, 한국 데이터가 새 기준으로. 아사히 미이유 보고서, 일본 드론 보안 취약성 지적. 니혼게이자의 한국 분석 정확도 인정받아, 일본 정부 대응 주목. 5개 신문 중 4개가 한국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산케이만 일본 주권 침해 우려라는 논조를 유지했죠. 하지만 나머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국 분석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니혼게이자의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드론 항공 데이터를 인용한 부분은 총 17곳이다. 일본 데이터를 인용한 부분은 9곳. 한국 분석이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17곳과 9곳. 거의 2배 차이였어요.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부하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저는 TV를 켰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이후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동부가 공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드론 보안 취약성에 대한 해명도 없었죠.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일본 정부는 아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어요. 신문들이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카무라 과장님이시죠? 저는 NHK 시사부 기자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저녁 뉴스에서 드론 보고서 관련 코멘트를 받고 싶은데요. 항공안전국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입장은 외무성에서 발표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일본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을 지켜야 했죠. 오후가 됐습니다. 사토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뉴스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억해뒀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한국 뉴스 앱을 설치해 둔 게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반응이 궁금해서요. 한국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 예고가 떠 있었어요. 오늘 밤 9시 특집 동부가 하늘을 지킨 데이터의 힘. 출연자 명단에 김명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 원로 기자. 예비역 대령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어요.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9시가 되자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김명호라는 기자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였어요. 예비역 대령답게 자세가 곧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김 기자님, 이번 미국 이후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명호 기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실력과 데이터로 하늘을 지킨 사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를 감정적으로 보십니다. 일본이 뭘 했다, 우리가 뭘 당했다. 그런 프레임으로요. 하지만 이번 건 달라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방공센터, 사이버 분석팀이 3개월 넘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숫자로 말했어요. 그 숫자를 미국과 EU가 검증했고 91% 일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이번 일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호 기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나라로 인식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나라, 뭐만 하면 항의하는 나라, 감정적인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경고했고 그 경고가 맞았어요.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사고를 막은 나라로 기록됩니다. 저는 TV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사고를 막은 나라. 저도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봤었죠. 과장하는 나라, 감정적인 나라. 그런데 틀렸어요. 한국은 데이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뉴스 앱의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든든하다. 괜히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사고를 막은 나라였네. 김명호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데이터가 힘이에요. 물론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사과받아야 해. 독도 폭격 시나리오? 이게 동맹이야?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여론도 단순하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일본 방송을 켰어요. 민영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습니다. 패널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도쿄대 명예교수 야마모토. 70대 노학자였죠. 안보 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으로 알려진 분이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미국 이후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패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항공 안전 분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달랐습니다. 91% 일치율이에요. 미국이 인정했고 EU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만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 주권 문제 아닙니까? 외국이 우리 훈련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야마모토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간섭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하늘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객기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국 데이터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TV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마모토 교수 같은 분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민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일 한국인 통역사. 국제브리핑에서 통역을 맡았던 분이었죠.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나카무라 과장님, 오늘 보고서 공개 보셨죠? 이틀 전 브리핑에서 통역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양쪽 다에서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지영 씨, 고생 많으셨어요. 통역 덕분에 회의가 잘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저는 그냥 말을 옮겼을 뿐이에요. 진짜 일을 한 건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정한 사람들이요. 과장님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비행기가 날고 있겠죠. 한국에서 온 비행기, 일본에서 떠난 비행기.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겁니다.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것도, 한국 데이터가 인정받았다는 것도요. 그냥 하늘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한국 뉴스를 하나 더 봤어요. 한국 국회에서 한승우 의원이 발언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전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외쳤던 그 강경파 의원이요. 기사를 읽어봤어요. 감정과 국익은 분리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막기 위한 정보 협력은 따로 봐야 해요. 이번에 한국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건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어요. 한승우 의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보 공유 중단에서 정보 협력은 따로 봐야 한다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보고서가 공개됐고 신문들이 방향을 틀었고 한국 방송에서 사고를 막은 나라라는 말이 나왔고 일본 원로 교수가 한국 데이터를 인정했고 한국 강경파 의원이 톤을 낮췄어요. 모든 게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3개월 동안 모은 데이터. 드론 궤적, 여객기 항로, 통신 보안 분석. 그 숫자들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방위성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가와무라 국장은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분명한 승리였으니까요. 한국 데이터가 국제 기준이 됐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명호 기자가 했던 말.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사고를 막은 나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사고를 막았어요. 데이터로요.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를 인정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11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항공안전국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젊은 직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저보다 10년 이상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아직 관료 사회에 물들지 않은 눈빛이었죠.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는 군사용 드론 시대의 항공안전과 책임입니다. 직원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국기가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이 하늘을 지킨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선 문장이었을 거예요. 일본 관료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아니니까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보고서, 드론 궤적 분석, 통신 보안 취약성, 국제 브리핑, 미국 이후 보고서. 물론 기밀 사항은 빼고요. 공개된 내용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 시스템을 믿었거든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틀렸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말이 맞았습니다. 미국도 인정했고 EU도 인정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국기에 속지 마세요. 일본이니까 옳다, 한국이니까 틀리다. 그런 생각은 위험해요. 하늘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정직하게 읽는 게 우리 일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요. 한국 데이터를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요. 하지만 하늘에서 사고가 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막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가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작성했던 내부 보고서였죠. 첫 문장을 읽어봤어요. 한국의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장한다. 방위성을 믿으면 된다.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그런데 전부 틀렸죠. 저는 그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삼켰어요. 2주 전에 제 생각이 조각조각 잘려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야 했어요. 특정 국가를 선입견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다고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따르겠다고요. 오후가 됐습니다. 사토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카무라 과장, 서울에서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한국 외교부, 국방과학연구소, 군 사이버팀이 비공개 회의를 했대요. 향후 정보 협력 채널을 어떻게 유지할지 논의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신호네요. 네. 한국도 감정적으로만 가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거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도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지은 과장, 최윤석 연구원, 정한을 분석요원. 그 사람들도 감정과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어요. 화면에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는 채널을 돌렸을 거예요. 한국 뉴스가 나오면 늘 그랬거든요. 또 한국이야라고 투덜거리면서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지 않았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미국 이후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데이터가 국제 기준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뉴스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채널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가 변하고 있다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지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통역 노트를 정리했어요. 2주간의 기록이에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지영 씨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말을 옮기는 일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저는 양쪽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해요. 제일 한국인 3세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알았어요. 둘 다의 언어와 상처를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24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관료였어요. 일본 시스템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뭔지 알게 됐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오카다 같은 방송인은 계속 한국을 조롱할 거예요. 아버지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데이터와 책임을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한국 뉴스를 끝까지 봤죠. 민지영 씨는 통역 노트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서울에서는 협력 채널을 유지하려는 논의가 있었고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언젠가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위기가 올 때
저는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읽을 줄 알고, 진실을 인정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하늘은 내일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